네, 반갑습니다. 16회 FAT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객관식 이론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먼저 풀어보셨죠? 예. 자,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이라고 했죠. 이건 이게 틀리시면 안 되죠. 그죠? 동그라미 1번 개발비가 되겠지. 그죠? 개발비는 재무상태표상의 무형자산이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기부금 같은 경우는 영업의 비용이 될 테고, 보험료는 이제 마찬가지 판매 관리비죠. 4번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잠깐 보시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영업의 수익일 수도 있고 매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임대 사업이 주업이라면 매출액이 될 테고, 우리 회사는 원래 일반적으로 1급은 다 상품 사고 파는 회사니까 상품을 사고 팔고 있는데 임대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럼 영업의 수익이 되겠죠. 그렇죠? 여하튼 간에 답은 동그라미 1번이고, 2번은 재무상태표상의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 항상 여기 제가 미리 써놨는데, 그렇죠? 재무상태표 우리 작성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하셨잖아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세요. 구분할 때 기준은 1년 기준 또는 정상 영업주기 기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 배열 순서에 따라 합니다. 유동성이 큰 순서로 합니다. 현금화 속도가 빠른 순서로. 현금 1등 그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원칙입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세 개를 기억하셔야 되겠지. 자, 1번 동그라미 1번 유동은 당좌랑 재고를 구분합니다. 맞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구분한다라고 맞죠? 그렇죠?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 프로그램이랑 같이 보니까 도전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그 기초정보관리 있잖아요. 그렇죠? 메뉴.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그 등록 메뉴 있죠? 계정 과목 등록 메뉴 딱 클릭하시면 왼쪽에 쫙 뜨잖아요. 종류가. 그렇죠? 갑자기 기억 안 나면.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될 텐데. 동그라미 3번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게 아니죠.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거죠. 유동성 배열법이 뜻이죠. 그렇죠? 답은 3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4번은 이렇게 자본은 5개로 갈라집니다. 이것도 순간적으로 기억 안 나? 그러면 기억 안 나시면 거기 들어가서 도전 프로그램 들어가서 계정 과목 그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이거 클릭하시면 왼쪽이 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3번 볼까요? 3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기말 상품 재고. 이거 볼까요? 일단 제시한 자료 바로 볼게요. 요게 매출원가 계산하는 게 이거잖아요. 매출원가가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시고 기말 재고액을 빼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집어넣어 볼게요. 기초 상품이 10만 원이고 단기 상품 매입액이 20이고, 물어본 것은 이해 물어봤죠. 단기 매출액은 30이래요. 30이고 매출 총이익은 5만 원이래요. 그렇죠?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매출원가가 25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거 뺀 게 5만 원이니까 25만 원이 매출원가가 되려면 기말 재고액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5만 원 돼야 되겠죠. 그렇죠? 5만 원. 5만 원 돼야지. 30에서 5만 원 빼서 25만 원 될 거 아니겠죠? 답은 동그라미 1번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예. 설마 이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 4번은 이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객관식 이렇게 답만 체크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차피 그 분계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그 실기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4번 항공은 7월 1일 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이걸 보험료로 잡았대요. 비용 처리했대요. 이때 기말 결산 분계로 오른 거, 이거는 정석으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7월 1일 날 보험료 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용 처리하니까 보험료 120만 원 1년치 다 비용 처리했고, 그러면 연말에 가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 중에서 내년 6개월치 맞죠? 6개월치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12월 30일 가서 여기 중에 반은 올해 거 아닙니다. 보험료를 취소하시고 60만 원 선급 비용으로 60만 원 잡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정석 분계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답은 동그라미 3번이죠. 선급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도전 코드는 선급 비용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때 보험료라고 처리 안 하고 만약에 자산 잡았다니 처음부터 선급 비용이라고 잡았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하시면 거꾸로 돼야 되지. 그렇죠? 다 내년치입니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시험에서 나왔어요. 실기 시험에서 다 자산 잡아놨으니까 내년치라고 잡아놨으니까 연말에 가시면 거꾸로 내년치라고 잡아놓은 것 중에 반은 올해 보험료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선급 비용을 올해 보험료로 반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비용 처리했느냐 또는 자산 잡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자산 잡았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결산 분계가 틀려지죠. 그래서 같이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써도 되죠? 자, 5번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봤는데 오랜만에 정률법 문제가 나왔네요. 정률법 문제. 정률법 뭐 당연히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될 테고. 그래서 2015년도 1월 1일 날 샀는데 2016년도 2년 지난 시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일까요? 물어보는 거죠. 정률법 공식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정률법 공식 뭐예요? 취득원가에서 뭘 빼는 겁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빼죠. 작년까지 감가상각 한 누계액 금액을 빼고 곱하기 상각률을 때리는데 상각률은 이게 사람이 구할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겠죠. 28%라고 줬죠. 그렇죠? 28%. 그럼 첫 해 2015년도 좀 무식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 구해야 돼요. 전부 다. 2015년도 첫 해는 얼마냐 면 1,000만 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첫 해는 없죠. 0이죠. 그렇죠? 곱하기 상각률 28% 0.28을 때리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 하면 280만 원이 첫 해 감가상각비고 누계액은 2016년도에도 구해야 되니까 16년도는 1,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첫 해 한 개 있죠. 280만 원을 뺀 금액의 0.28 하시면 두 번째 16,000원 되겠죠. 그렇죠? 16,000원. 이렇게 두 개 더 모으시면 더 하시면 이게 누계액이잖아요. 48116,000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노가다 문제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참고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률법은 그 공식 자체가 첫 해만 딱 구하시면 두 번째 상각비 있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곱하기 280에다가 1 마이너스 상각률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두 번째 상각비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상각 1 마이너스 0.28. 이게 0.7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거 때리셔도 바로 나와요. 이거. 더 복잡한가요? 아니 좀 빨리 풀려면. 아니, 공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취업 되나요? 자, 6번 할게요. 줍니다. 6번은 항공기 수정전 이익은 영업이익이 250인데 오류가 발견되었대요. 두 개를 고치고 나면 영업이익이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일단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뭐 정석으로 하시면 다 뭐 하나하나 다 분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에 우리 회사 자산이 있죠. 자산과 이익은 무슨 관계냐 하면 플러스 관계예요. 자산 커지면 이익 커지고 자산 줄어들면 이익 작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채랑 이익은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많아지면 이익은 적어지고 부채가 적어지면 이익이 많아져요. 그렇죠? 서로 반대 관계. 이걸 응용하시면 바로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일단 고치기 전에 250이래요. 250인데 첫 번째 기말 상품 재고액은 자산인가요? 부채인가요? 아무것도 아닌가요? 자산이죠. 자산이 과소 30이 과소 계상되었대요. 그러니까 자산이 과소니까 더 30을 더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산 커지는 만큼 이익도 커지겠죠. 플러스 관계. 그죠? 물론 뭐 하나 그러니까 기말 재고를 30만 원 작게 잡았으니까 매출원가가 과다하게 계상되었겠죠. 그렇죠? 그걸 고치면 매출원가가 줄어들면서 이익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설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다음 본사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이게 누락대에 빠졌대요. 얘가 들어가는 순간 10만 원만큼 이익은 줄어들겠죠. 당연히 차변에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 그죠? 아니면 부채가 생기니까 이익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러면 280에서 270이 다 고치고 나면 정확한 이익이 되겠지. 그죠?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지. 되셨나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실제로 시험장 가서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긴장을 해서. 긴장 안 하시겠지만 긴장을 해서 습관적으로 이게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데 되셨나요? 뭐 시험 여러 다른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이게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이. 자, 일단 7번 그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 다음은 항공이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이라는 게 무형자산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무형자산은 연말에 상각하잖아요. 상각할 때 감가상각 누계가 안 쓰죠. 취득원가에서 바로바로 줄여 나가잖아요. 맞죠? 직접법으로 바로바로 줄이죠. 그냥 금액을. 그걸 기억하시면 일단 이것만 잠깐 먼저 볼게요. 여기 체크를 하실 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특허권이. 이게 지금 2016년도 12월 31일 현재 이 상태래요. 정기 2월 된 게, 그러니까 작년에 남아있던 게 넘어온 게 350이래요. 이거 취득원가 아닙니다. 특허권은
연말에 결산할 때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특고건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금액을 줄여버리니까 이 감가상 한 금액이, 상각 한 금액이 지금. 그리고 12월 말에 보시면 대변의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50이 적혀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연말에 상각했다는 얘기 이걸.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앞에 이거 보지 마시고 금액만 딱 보시면 특고건이 대변에 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상각비 분기를 추적해 보면 50만 원. 대변의 특고건 50만 원. 이렇게 분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50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특허가 얼마 남아있어요? 350에서 올해 와서 300을 줄였으니까 50을 줄였으니까 300이 남아있잖아. 제가 재무상태표 개정은 300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내년에 그대로 넘어가야 되겠지. 이게 2016년도라고 했으니까 2017년도 1월 1일 날 되면 1월 1일 날 되면 이 특허권 300 남아있는 게 그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2월 돼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여기서 차기 2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장부를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면 이게 장부 아직 안 끝난 건가?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016년도 장부 다 끝났어요 라고 하는 메모를 이렇게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차기 2월 300 남아있는 거 내년도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라고 해서 올해 장부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간에 뭐 남아있는 건 300인 거 아시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자, 보시면 거기에 내용연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용연수 10년. 10년 보이시죠? 그럼 보세요. 1년에 50만 원씩 정액법을 한다고 했으니까 50만 원씩 상각하는데 내용연수가 10년이니까 얼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500 주고 샀다는 얘기지. 거꾸로 생각하시면 해마다 50만 원씩 줄여 나갈 텐데 10년 동안 줄여 나가는 거니까 50만 원 10년 하시면 500만 원을 뭐예요? 500만 원을 최대원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답은 동그라미 1번 틀렸죠. 바로 최대원가는 350 아니고 500이지. 그렇죠? 500.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연간 상각비는 50입니다. 맞죠? 50만 원씩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결산하고 나서 특허권의 장부 금액은 300입니다. 맞죠? 아니 350만 원 줄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삼각분기 이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자, 네, 잠깐 보세요. 자, 그리고 8번 볼게요. 다시 할게요. 아니, 이거 특허권 하실 때 여기 앞에 정기 2월, 뭐 무형 상각비 이게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그냥 차변의 특허권 350, 대변의 특허권 350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왜 줄었지? 아, 상각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8번을 볼까? 8번은 지울게요. 다음 중에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거죠. 예, 그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밑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면 얘는 가만히 있겠지. 그렇죠? 밑에 있는 애들. 동그라미 1번 감가상각비 들어갔네. 여기 판매관리비가 늘었으니까 영업이익이 줄겠죠. 얘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면 얘가 영향이 있겠지만 밑에 있는 애들 찾으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2번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 대손 상각비는 판매관리비 아니죠. 매출 채권이 아닌 대여금에 관한 상각비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경규반에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해서 대여금이랑은 돈 빌려주는 것은 우리 회사가 러시앤 캐시 아니면 우리 회사 영업활동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 얘가 움직였네? 난 얘는 영향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되겠지. 3번은 복리후생비가 들어갔습니다. 판매관리비. 동그라미 4번은 접대비가 들어갔습니다.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9번. 9번. 항공은 그러니까 작년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0만 원을 단기에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때 올바른 분기는 라고 했죠. 그렇죠? 작년에 대손 처리했대. 그리고 올해 돈을 다시 도로 받아냈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정기 대손 처리한 거 다시 회수했을 때 분기를 물어봤죠. 그렇죠? 회수하면 현금 받은 거 10만 원이고 대변은 뭐라고 해요? 작년에 대손충당금을 줄였을 테니까 차변에 대손충당금 원상복귀시켜라고 얘기죠. 그렇죠? 대손충당금을 10만 원 원상복귀시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되셨나요? 혹시라도 만약에 단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그러니까 올해 대손 처리했던 걸 다시 회수하시면 어떻게 분기해야 돼요? 현금 10만 원 쓰시고 이거는 지금 이거잖아요. 얘는 정기에 대손, 작년에 대손 처리했는데 작년 했던 걸 회수했을 때는 무조건 대변에 충당금을 늘리시면 되고
올해 대손 처리했다가 다시 도로 받아내시면 현금 10만 원 쓰시고 대배는 뭐라고 씁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올해 비용 처리, 대손 터졌을 때 대손 충당금을 줄였다면 대손 충당금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시는 거고 10만 원. 그렇죠? 만약에 이때 충당금이 없어서 이때 대손 처리했을 때 충당금이 없어가지고 대손 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했다면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죠. 이쪽에서. 그렇죠? 비교를 하셔야 되겠지. 같은 간에 답은 동그라미 3번인데. 그래서 정규반에서 제가 다 이거 설명드렸거든요. 지금 되죠? 그 다음 10번은 기타 포괄 손익, 뭐예요? 가짜 이익이죠. 그렇죠? 가짜 이익. 그럼 우리 뭐 FAT 1급은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네. 걔가 오르거나 떨어지면 가짜 이익이라고 했죠. 그렇죠? 기타 포괄이라고 했죠. 그렇죠? 따라서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죠. 그렇죠? 1번은 뭐 당연히 영업의 수익이고 2번 역시 외환차익 영업의 수익이고 4번 자산 수징이익도 영업의 수익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이다.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쪽이죠. 그렇죠? 그리고 11번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이죠. 자, 11번 볼까요? 부가세에 관한 특징 물어봤는데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다. 물세죠. 그렇죠? 물건의 10% 쉽게 얘기하면.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물건 사는 사람이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혼자 살고 있는데요. 그럼 10% 다 내시고 뭐 부양가족 나 10명인데요. 불쌍하네. 그래서 막 깎아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득세는 그렇게 해요. 소득세는 뭐 FAT 1급에 안 나오지만 소득세란 것은 부양가족이 1명이면 150, 2명이면 300 이렇게 빼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부가세는 그런 거 없죠. 무조건 물건의 10%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뭐 우리 수출할 때 왜 영세율을 쓰죠? 뭐 기본적으로는 달러를 많이 벌어오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원래 정확한 논리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쓰는 나라,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거죠. 그렇죠? 수출하는 나라는 영세율로 깨끗하게 물건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납세 의무자, 이 부가세를 우리 내는 사람이죠. 납세 의무자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받아서 내는 사람을 우리가 사업자라 부르잖아. 그렇죠? 사업자는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비영리 단체도 포함하겠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국가죠. 국가가 국민들 상대로 장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에서 우리 하는 사업이 뭐예요? 우체국의 택배 국가에서 하는 거죠. KTX도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체국의 택배 요금에도 10% 붙어 있고 KTX 요금에도 10% 붙어 있잖아요. 따라서 국가는 비록 비영리 국민들 상대로 장사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우리 재화나 용역에도 부가세 10% 붙는 거죠. 영리 목적과는 무관하다. 맞는 얘기고 동그라미 4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정규반에서도 계속 강조했죠. 그렇죠? 이 단어 주의하셔야 된다고. 전 단계 뭐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장난 문제는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가세라는 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엄청 유식하게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내 이전 단계에서 사가지고 올 때 10% 부담한 매입세액을 뺀다고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했죠. 공제,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거래액 공제법이라고 하면 틀린다고 했죠. 그렇죠? 얘도 여러 번 나왔어요. 문제에서. 답은 4번.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랑 전 단계 거래액공제법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여기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종교반에서 다 떠들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12번은 항상 우리 한 개씩 나오는 우리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을 뭐 면세 대상인 걸 물어보거나 아닌 걸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10% 묻는 걸 물어보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책은 면세죠.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그죠? 동그라미 2번에 택시 과세죠. 그래서 뭐 16회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택시 그러니까 서민들이 타는 거. 그죠? 버스, 지하철, 버스나 지하철은 면세. 그리고 택시, KTX, 항공기 요금 같은 건 과세가 되죠. 그렇죠? 답은 동그라미 2번이고 세 번째 수도요금 면세죠. 그렇죠? 비교하실 게 수도요금이 아니라 생수는 뭐예요? 생수는 과세죠. 10% 붙어 있고 전기요금에도 10% 붙어 있죠. 생수랑 전기는 과세, 수도요금은 면세. 동그라미 시내버스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시내버스, 지하철은 면세. 답은 동그라미 2번이 답이죠. 자, 그리고 13번을 보시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찾으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 빼는 거잖아요. 빼는데 매입세액은 뭐
가장 기본은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증빙을 받아오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공제 안 되는 것도 있죠. 아무리 증빙을 받아오셔도 공제 안 되는 거. 접대비 관련된 것도 공제 안 되고 승용차 관련된 것도 공제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면세 사업에 쓰기 위해서 뭔가를 사오는데 10% 붙었다. 면세 사업 관련된 것도 공제 안 되고 얘랑 논리가 비슷한데 토지 관련된 것도 매입세 공제 안 되죠. 그렇죠? 토지란 게 나중에 팔려나갈 때 부가세가 없는 면세기 때문에 토지에 뭔가 뭐 공사 같은 거 할 때 10%부터 들어오는 것도 매입세 공제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걸 찾으라고 있어요. 4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 조성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 토지 관련 매입세 공제 안 되죠. 승용차 공제 안 되죠. 특히 승용차에서 주의하실 게 혹시라도 배기량 나오면 승용차 중에 공제되는 것도 있죠. 뭐가 돼요? 경차는 되죠. 경차.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화물차 트럭이거나 아니면 경차는 공제되죠. 경차가 배기량이 1000cc잖아요. 그렇죠? 1000cc까지 포함해서까지는 공제되고 넘어가는 것은 공제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거기 1988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제 안 되겠죠. 그리고 다 포장용 기계 수리비. 수리는 뭐 사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가와 나가 공제 안 되는 거죠. 합치면 1000만 원이 공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되셨나요? 찍을게요. 자, 그리고 14번은 영세율 물어보죠. 영세. 그러니까 요 매출세액에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10%인데 영세율 적용받는 게 있죠. 그렇죠? 영세. 매출액에 0 곱하겠다. 영세율 적용받는 게 뭐예요? 수출이죠. 기본적으로. 수출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화를 수출하거나 물건 외국에 수출하거나 아니면 외국에다가 뭐 국외 용역을 제공하거나 국외 제공력 이런 거 외국에 나가서 뭐 현대건설이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뭐 건설해준다 이런 것들 그렇죠. 취지는 뭐 유식하게 얘기하면 소비지국 가세 원칙인데 그렇죠? 취지는 그냥 달러 많이 벌어오세요 그 얘기입니다. 외화 벌어오세요 그러면 영세율 적용시켜 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걸 물어봤어요.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14번도 되게 구석진 문제인데 일단 동그라미 1번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다. 이게 뭐 수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출. 직수출. 내가 직접 외국에다가 물건 보낸다. 직수출. 동그라미 2번 중개무역 방식에 의한 중개무역 뭐지? 수출이 일단 수출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수출이든 간에 무슨 방식이 뭐 위탁 가공무역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하튼 간에 수출이다. 참고로 중개무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중개방송 아시죠? 중개방송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위성으로 받아가지고 방송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방송이랑 이런 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와다가 다시 수출하는 거 있죠. 이게 중개무역 방식이에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수출 일단. 동그라미에서 한번 국외 용역 맞죠? 현대건설이 외국에 나가서 건설해주고 있다. 달러 벌어오니까 10% 영세율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동그라미 4번이 틀렸어요. 10% 이건 붙이겠대요. 외국인 관광객에 의해 공급하는 음식 용역. 예를 들어 뭐 중국인들 요즘에 뭐 한국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와가지고 뭐 미국인들 와가지고 그죠? 한국에서 식당에서 밥 먹었네? 10%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 여행사들 있죠. 하나투어 있는 데 있잖아요. 여행사들. 그죠?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받는 수수료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외화 받으시면 영세율 적용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당연히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돈 쓰라고. 그죠? 근데 밥에다가 영세율 적용한다? 뭐 와서 밥을 뭐 10끼씩 먹진 않잖아, 하루에. 하루 3끼 먹겠지, 그죠? 그래서 밥값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안 해주겠대요. 그래서 좀 구석진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15번은 마지막엔 전자세금 계산서 관한 설명인데 얘도 솔직히 뭐 썩 그다지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그라미 1번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은 무조건 발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규모를 따지죠. 그래서 규모 기본적으로 3억이 넘어가면 매출이 3억이 넘어가면 발행하시는데 안 되시면 세금 계산서 종이로 발행하셔도 되고 전자로 발행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바로 동그라미 1번이죠. 1억이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3억입니다. 3억. 근데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16회 문제잖아요. 16회니까 촬영할 당시에는 이 문제가 맞을 수 있어요. 이 문제가 1번이 틀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법이 바뀔 수 있다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3억인데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1억 이상이 넘어가면 개인 사업자도 전자계산서 발급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문제 같은 경우는 그 기출되는 그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뒤에 가서 좀 그러니까 세법이 개정이 되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뭐 동그라미 2번은 뭐 전자계단서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닌 일반 사업자 등 개인 사업자 중에 3억이 안 넘어가도 전자세금계단서 대상이 발행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발행하시면 발행한 날에 다음 날까지, 오늘 발행하시면 내일까지 상대방한테 오늘 보내주시고 국세청에다가는 내일까지 쏴주시고 전송하시는 거죠. 그렇죠? 동그라미 4번 늦게 발행하시면 당연히 가산세가 없습니다. 예전에 가산세 문제도 한번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해서 16회 이론 마무리하고 이어서 실기 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